자, 그래서 우선은 먼저 최근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제일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 19년도 1차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가 11문제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었고 이때는 생활 영어가 한 문제 나왔고 문법, 어휘 4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년도 2차가 됐을 때 어휘 문제가 한 문제가 증가하면서 독해가 한 문제 빠졌고 밸런스를 이렇게 반반으로 맞췄어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생활 영어가 한 문제가 나오던 추세였는데 2020년 1차 가장 최근에 치러진 문제에서 생활 영어가 상당히 오랜만에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어휘가 5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반면에 문법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서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독해 10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3문제로 줄여준 이유는 독해의 난이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세이브하고자 문법 문제를 줄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새 시험의 트렌드는 독해 비중이 상당히 높고 문법, 생활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휘가 밸런스를 맞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각 파트별로 시험 문제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최근 3개년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표현보다는 어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휘의 유의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약 35%, 빈칸 뚫어놓는 거 35%. 이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중에 독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휘에서도 빈칸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어랑 밑줄 친 거랑 동의어 고르세요 말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의 난이도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나가야 될 파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자체, 수거나 아니면 생활 영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래도 비중이 조금 낮은 편에 속했고 최근에 생활 영어의 비중이 조금 올라간 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휘가 2018년도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2012년도에도 그랬고 예전에서부터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꾸준히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2020년도 1차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게 아마 contain일 것 같아요. 1번 문제. 그래서 그게 바로 요 형태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줄을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반드시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잘 안 내겠다. 그렇게 쉬운 어휘는 안 내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출제를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찰 영어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을 고르자라고 하면 이전 회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어휘가 똑같이 2018년도에 기출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고 문법 파트에 출제가 되었던 어휘가 갑자기 어휘 문제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독해 빈칸으로 등장했던 어휘가 어휘 문제에 등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출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요새는 타직열에서 나왔던 어휘 문제들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경찰 영어에서 어휘 시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매번 문제를 풀 거겠지만 그 회차별로 중요한 어휘들 이거는 아셔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어휘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해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유의어 유형이었어요. 밑줄 친 거랑 동의어를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의 정답이 1번이었어. 그리고 제가 같이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의 유의어는 뭐뭐뭐가 더 있죠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통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달 기출반에서 정리를 했지만 뭐 문법 문제뿐만 아니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이나 독해에서 사용되었던 중요한 어휘들도 다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동의어, 반의어 혹은 그것과 관련된 파생어까지 두루 뭉쳐서 같이 학습을 하셔야지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지금 이제 문풀반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바빠요. 사실은 지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원래 문풀 과정이 막 10주 과정으로 가기도 하고 8주 과정인데 조금 타이트하게 우리가 8주 과정에 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심화 과정을 듣지 않고 기본 듣고 핵심 기출 듣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문풀반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지금 뭔가 회독이 덜 끝낸 뭔가 과목이 있다든지 암기가 덜 된 과목이 있으시면 비교적으로 약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정리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번 어휘도 마찬가지였고 요새 우리 시험은 굉장히 특이하게 어려운 어휘들을 묻는 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었고 기본적으로 경찰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어휘 위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고 계시던 기본서가 어떤 책이든 간에 그것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문풀 과정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어휘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시던 책을 계속해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과정에서 진행되는 어휘 문제들은 반드시 선별학습 하셔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어휘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30제라고 한 문제가 좀 어려운 어휘들 그러니까 어휘 100문제랑요 생활영어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에 아마 배부를 할 것 같고 지금 우선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모아서 여기에 했는데 요 안에 이제 뭐 타직열 기출 어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뚱맞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어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더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 모아놓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해설지가 다 따로 없고 이거는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여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잠시 쉬는 시간에 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여기 진도표를 보시면 31번부터 55번까지 풀어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하고 유의어 정리도 하고 진도를 원활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1번부터 55번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끝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동영 모의고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어휘 문제를 또 시험처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어휘가 부족하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존에 보던 기본서를 회독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마지막 어휘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문법 문제 3개년 동안 나왔던 문법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접속사가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렇지만 최근에 접속사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3개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파트는 바로 분사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문법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건 수동태, 분사, 접속사 이런 파트, 도치 이런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학생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분사가 최근 3개년 동안 봤을 때 적어도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파트, 접속사, 태, 분사, 조동사, 시제, 수일치와 같은 기본적인 파트들이 시험에 계속 거듭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 기본에 뭔가 좀 내가 분사가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5번, 5회차 수업까지는 조금 해설을 자세하게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론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동영 가면 하루에 40문제를 풀고 해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5회차까지가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나마 천천히 가는 문제풀이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내가 모르는 문법 개념이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회독을 하시거나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분사 파트만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생뚱맞은 문법을 이제 잘 안 내요. 근데 가끔 내기도 해요. 뭐 전치사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게 내는데, 그 문제들은 보통 속어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고, 기존에 나오고 있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거듭돼서 나오기 때문에 빈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법 개념을 저랑 같이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문풀반 때는 여러분들이 자습을 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학이 안 돼 있다. 근데 내가 꽈락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달 남은 동안 어쨌든 간에 경찰학 이론을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뭐 한국사에 좀 암기가 어느 파트가 좀 안 돼 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문화사가 안 돼 있어. 그럼 겁나게 문화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자습 시간을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전 반들을 학습하실 때보다 좀 현저하게 줄어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파트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틀린 문법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또 틀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바로 오답 노트가 합니다. 그래서 뭐 A4 용지도 좋고 아니면 아무런 노트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내가 틀린 문제를 적고 내가 틀린 이유, 내가 이것을 못 봤던 이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론이 안 돼 있다, 혹은 아니면은 내가 이 파트는 전혀 몰랐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기본서랑 같이 해독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채워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지금 2달 동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여기선 틀렸지만 거기서는 맞출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2달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오답 노트를 만들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계속 내가 지금 도치를 틀리네, 내가 계속 비교 구문을 틀리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 약점이 되겠죠. 그거를 시험 직전에 꽉 다 잡고 가야 틀릴 문제를 맞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20년도 1차 시험을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2020년도 1차 시험의 독해 난이도가 상당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아니었어? 쉬웠어요 여러분? 진짜? 막 이런 걸 내고 그래? 막 이래? 아니잖아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독해가. 그래서 뭐 저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 막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제가 풀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막 화내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를 내기로 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독해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실 독해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건 2018년도 2차 이후부터 독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독해의 난이도가 쉬워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법의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 어휘의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 그건 오케이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험의 문법이나 어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굉장히 어려워진 파트가 바로 독해인데, 아마 우리 경찰 수험생들 중에 대부분이 독해가 가장 취약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를 워낙 잘했고 나는 수능 때도 1, 2등급을 항상 왔다 갔다 했고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면 뭐 독해 난이도가 높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별로 점수에 영향이 없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아킬레스건이 독해인데 독해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 버리면 거의 다 찍다시피 하고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찜찜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나오고, 그럼 대부분 해석을 해보면 막 맞춰보면 40점, 50점, 막 독해 10문제는 막 2개 맞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우리가 문풀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학생들이랑 면담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시면 독해를 시간을 많이 주고 풀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독해를 뭐 10문제를 푸는데 뭐 30분 잡고 풀면은 제가 정답을 다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15분 잡고 풀래요. 막 그러면은 시간을 쫓기다 보면 항상 정답이 틀려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하셔야 될 거,
우리 경찰 영어가 수능이나 토익이나 다른 여타 영어 시험과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 바로 시간 관리죠. 우리 시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지금 뭐 영어를 보통 30분, 35분에 풀어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45분, 40분을 투자한다 그러면 대체 한국사, 형법, 형사법, 경찰학 몇 분 만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기억을 하셔야 돼.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안 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시험 시간을 100문제에 100분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 시험의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그 높아진 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가 아니라 일부분만 읽고도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혼자 학습하시건 우리가 같이 문풀을 하시건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정답을 골라내는 습관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안 하면 시험장에 가서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란 걸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 했던 습관 시험장에 가서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빨리 고치시고 내가 정답의 근거만 찾고 정답을 빨리빨리 내고 그냥 맞아 이게 맞을 거야 하고 확신감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배짱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독해는 시험을 40분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습을 이제 저랑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일 최근에 이제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수험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파트가 대입하기예요. 제목, 주장, 요지, 목적 이런 게 가장 쉬운 파트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단어를 넣어라. 아니면 연결어를 넣어라. 아니면 절을 넣어라. 이런 빈칸 추론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독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대입파악을 잘 푼다고 해가지고 그거 문제만 계속 푸는 건 스스로 시험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안 되니 내가 계속 틀리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독해 때 좀 신경 써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면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핵심 기출반 때 확인을 했지만 옛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씨 이때는 이랬어? 와 내가 옛날에 태어날 걸 그랬네. 내가 이때였으면 나 경찰 갔지. 막 중경보문 이미 부쉈지. 막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옛날에 중경 가신 분들은 이제 시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요새 진짜 너무 어려워졌구나. 우리 이제 순경이 9급 일행직이랑 비교해봐도 독해 문제의 난이도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이제 국가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이전에 치러진 시험이랑 비교해봐도 우리 순경 시험의 독해 문제가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이유는 첫째 지문이 너무 길어졌어요. 둘째 한글 보기를 주는 문제의 유형수가 너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해석해야 되고 독해 지문도 해석해야 되는 이중 해석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스킬로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긴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시고 제가 이게 단서였다라는 걸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시험장에 가서 저랑 똑같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할 거고 지금은 문풀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독해 수업은 늘 얘기하지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정답이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최악의 독해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시험장에 가가지고 제가 옆에서 귓속말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 이 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이걸 읽고 제가 이 내용을 막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럼 제가 독해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거 이 내용이야. 이거 이런 말이잖아 하면서 제가 풀어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2달이라는 과정 만에 갑자기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향상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파트를 내가 겁나 이해를 잘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달 남은 과정에서는 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 때문에 정답은 이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고 꼼꼼히 다 무슨 말인지 분석하고 이런 독해 수업은 저는 이제 거의 안 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문풀 과정이니까. 그래서 스킬 위주의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를 무슨 오답 노트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독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영어로 적힌 글을 한 몇 개 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문장 정도 읽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어 이 지문을 책으로 바꾸면 내가 책 한 권은 영어로 읽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이런 비슷한 말했지 않나?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 이런 뭔가 한국말의 그런 이디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에? 그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래, 그거요. 뭐냐면 글도 읽어본 놈이 푸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신문기사를 준다 생각해보세요. 한글로 된 거. 야, 너 이거 논술이거든? 너 이거 한번 읽어봐봐. 그럼 초등학생이 이거 읽겠어요? 이거 읽고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글이 어떻게 쓰인, 이거 무슨 글이야? 감조차 못 잡아요. 내가 영어로 적혀있는 글이랑 안 친한 분들은 애초에 독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인들도 여러분 말하는 투가 있죠. 글을 읽다 보면 뉴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 소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쓰더라. 시는 항상 이런 형태로 적혀 있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은 적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오더라. 이런 글의 유형이란 게 패턴화돼 있다고요. 우리 시험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 우리 시험은 외국인이 만든 시험 문제 아니고 외국 대학교를 가기 위한 영어 시험도 아니고 한국식 영어 독해 지문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뻔한 글의 전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날 잡고 나 오늘 대입학만 풀 거야. 그래서 대입학을 5문제를 연달아 풀어요. 그러면 내가 1번 문제는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2번 문제는 아리까리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을 풀면 대충 가다 보면 감을 잡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글의 전개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 대충 이렇게 글이 쓰이던데? 라는 감이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문풀반에 들어왔지만 이 문풀반을 들어오기 전까지 독해 공부를 거의 안 했고 문제를 거의 안 풀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양치기 작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독해는 양치기만으로 해결이 되는 과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문제를 하루에 매일매일 5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틀렸어. 해설지를 봤어. 아, 이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넘어가. 맞췄어. 틀렸어. 맞췄어. 그럼 다음번에 가면 또 5문제 다 맞추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거의 운에 기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뭘 하셔야 되나? 양치기를 하면서 글의 전개 방식에 익숙해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플러스 내가 고른 것이 정답이 되지 않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2번도 되지 않나요? 왜 3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 구조의 글이 적혀있는 글에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시험장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는 오답 노트를 해야 돼.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는데 지금 문풀 과정인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해석하고 막 구문 분석하고 막 끊어읽기 하고 이런 오답 노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에서 내가 고른 답이 정답이 될 수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그냥 문제지 옆에다가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지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빈칸 추론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어요. 대입파악도 마찬가지예요. 대입파악 틀리신 분들 있어요. 아니, 남들은 대입파악이 가장 쉽다는데 나는 대입파악이 가장 어려워. 대체 이게 왜 주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난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고른 것이 왜 주제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조금 질적인 문제이죠. 양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독해는 양과 질을 같이 병행하시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독해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어휘, 문법 제가 여러분들 막 설명하고 막 외우세요 시키고 막 문제 풀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와요. 근데 독해는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수업해도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걸로 안 만들면은 독해는 수업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스킬을 배워 가셔야 돼요. 저한테 가져갈 수 있는 한 다 가져가야 돼요. 저한테 문제를 푸는 스킬을 가져가셔야 되고 혼자서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이 풀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본다라는 오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지 고난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오래 걸리시는 분들 한 문제 푸는데 아니 남들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한 3, 40초 만에 정답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문제 푸는데 2분 걸려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니까 독해 푸는 데만 2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앞장까지 다 풀고 내가 35분이에요. 근데 뭐 조금 오일말 카드 하다 보니까 40분 썼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도 뭐냐면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난이도가 아무리 쉬워도 문제의 그 난도가 더 어렵게 느껴져요. 집에 와서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옛날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쓰는 분들은 혼자 문제를 풀 때도 타이머를 켜세요. 타이머를 켜고 내가 한 문제 푸는데 대부분 몇 초가 걸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2분이 걸렸다. 2분이 걸린 문제의 유형이 뭔가? 아, 빈칸이구나. 그럼 내가 빈칸 풀 때 계속 문제가 오래 걸리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시험장에 갔어. 근데 대입학은 내가 항상 빨리 풀어. 근데 내가 빈칸은 항상 오래 걸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킵해놔야죠. 그거 풀다가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려고 한 문제 5분 써봐봐요. 그럼 여러분 시간 엄청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해 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내는지를 빨리 단축하는 스스로를 쪼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머 활용을 혼자 자습하실 때 제가 숙제 내드릴 때도 1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렸는지 한 문제 푸는데 대략 몇 초 걸렸는지를 반드시 셈을 하시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서도 빠르게 풀어낸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지난달 실전 동영 때도 그랬고 지지난번 실전 동영 때도 그랬고 매 하프 때마다 그래요. 학생분들이 특히 온라인 수험생들이 잘 못 믿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정말 평균이 40점인가? 정말 선생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평균이 35점이에요? 진짜 40점이에요? 진짜 45점이에요? 제일 점수 많이 나온 학생이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냐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아, 비비안 쌤이 기초 수업을 하시니까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이 평균 점수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물어보기도 해요. 저한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수험생들은 밑에 반보다 차근차근 올라온 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저랑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들보다 점수가 오히려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높은 학생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하프나 제 실전 동영이나 평균 점수가 낮은 이유는 제가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어디 파트에서 어렵게 내냐면 독해 파트에서요. 독해 파트에서 어렵게 내니까 당연히 점수가 낮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90점, 85점, 95점. 이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괴물이에요. 그러면 괴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원래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지. 우리가 시험장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푸는 모든 시험장에 경찰 공무원 순경시험을 치는 모든 학생들의 독해 점수가 90점일 수 없잖아요. 그중에 10점 받는 학생도 있고 90점 받는 학생도 있고 40점 받는 학생도 있고 60점 받는 학생도 있잖아요. 점수의 편차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에 이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영 때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한숨을 되게 많이 쉬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걸 굳이 자존감 겁나 떨어진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문풀반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자신감 뿜뿜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내요. 시험 문제 왜 못 내요? 내면 되죠. 그럼 평균 85, 90 이런 거 문제 내면 더 좋아요. 해설하기도 더 편하고요. 이해시켜야 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 동영반에 온 것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내가 자신감을 얻고 가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겁니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많이 깨줘야 돼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내고 여기서 다 깨줘야 시험장 가서 그래 비비안이 맨날 이렇게 어렵게 냈잖아. 비슷하네. 아 어렵네. 이러면서 풀어낸다고요. 근데 여기서 겁나 쉽게 냈어. 막 다 맞춰 막. 평균 막 85 막 이래. 80 막 실전능력 평균 75 이래. 근데 시험장 갔어. 근데 뭐야 이거. 내가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래봐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면 점수가 40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좋아할 거예요. 제가 실전 능력을 해보면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40점이 나와요. 보통 40점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10명이 빠져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었잖아. 내가 내 점수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점수를 적어도 60점을 받아야지 커트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점수가 계속 40점이야. 그럼 그거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죠. 아, 나 이래가지고 시험 안 붙는다 보다. 나 이거 다음 달에 안 되겠는데? 아, 그럼 나 어떡하지? 계속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계속 내가 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수업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습한다 그러고. 왜냐면 옆에 잘하는 사람이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요. 쟤는 붙을 것 같고 나는 못 붙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프레셔에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점이야? 아씨, 쟤는 잘 푸네? 지금 시간 좀 남았지? 아, 그러면은 나도 쟤만큼 풀어내야지. 똑같은 수업 듣잖아. 근데 내가 쟤라고 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든 비비안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걸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배짱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낼 거예요. 분명히. 실전 능력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 풀어 과정 이 200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옥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무슨 말이야 대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연습해야지 시험장 가서 그래도 편안하게 문제를 푼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